이재명이 이제 심판대에 올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아주 많이 본 기사인데 탄핵 정국인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인데 정작 기사는 국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 이런 내용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정치권에서. 예, 지금 뭐 거의 모든 100% 여론 조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어떤 또 여론 조사는 뭐 과반수를 넘었다는 그런 여론 조사도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질렀다.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이런 오차 범위 내도 있지만 오차 범위 밖으로 앞질렀다는 여론조사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단계입니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가 뭐 40% 넘는다고 보도 나왔을 때는 뭐 이 여론조사가 명태균식 여론조사였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뭐 고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협박을 일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지금 현재 고발을 지금 못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40% 넘었을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0% 넘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니까 이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것을 그 선동 조장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파 보수 유튜버다 해서 우파 보수 유튜버를 뭐 10여 곳 이상 고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고 또 카톡 검열까지 지금 이제 하겠다고 덤비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불리하게 나오는 데 따른 어떤 불안 초조의 어떤 그런 발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카톡 검열을 넘어서서 이제 여론조사 검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원래 민주당이 오늘 그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라고 원래 윤 대통령 지지율 처음으로 40% 넘게 나온 곳 그 코프라라는 곳이에요. 여기 방문한다고 했었는데 방문을 취소했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요즘에는 다 40% 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여론조사 꽃 그 김어준네 거기 빼고는 다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롱이 나오니까 안 가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에서는 뭐 처음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게 그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뭐 보수 뭐 가표집에 불과하다 또 명태균식 여론조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가볍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 뭐 모든 여론조사 특히 그동안 약간 좀 좌편향이라고 비판받았던 뭐 그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도 다 40% 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심지어 또 그 정당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월등히 좀 앞서게 되니까 이제는 뭐 한두 개 여론조사가 뭐 편향성 내지는 뭐 과표집됐다 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정권 연장이 정권 교체보다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잘못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여론조사 어떤 기관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불러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뭐 엄포를 놨다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는데 모든 어떤 정치인들이나 당이 보면 여론조사가 잘못되면은 그 여론조사 기간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 탓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그 보통 여론조사는 지고 있는 쪽이 안 믿어요. 안 믿으면 근데 그게 요즘 젊은 세대도 많이 쓰는 말로 사망 플래그라고 하는데 이제 지고 있는 것 같으면 이제 그 사망 플래그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보수가 과표집됐다 이러는데 또 민주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진보가 과표집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근데 좀 조바심의 발로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정치가 어렵기도 어렵고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깨지면서 이제 뭐 최악으로 나왔을 때가 최저로 나왔을 때가 11%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였던 그 탄핵 전국에서 지지율 4% 5%대로 이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좌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부분 다 믿었었죠. 그리고 우리 진영에서도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우려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탈당 조치해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이게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니까 슬금슬금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 완전히 이제 정당 지지율도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고 정권 교체 이런 것도 뒤바뀌어 버리는데 야 이런 거 보면 참
예측하기 힘들다. 예. 어떻게 보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비상기업을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이런 어떤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법치주의 어떤 소중함을 좀 일깨운 뭐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뭐 비상계엄이 아니라 뭐 비상계몽령이다. 뭐 이런까지 네.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였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가서는 최악의 경우에 탄핵돼서 조기 대선이 한다더라도 이재명이가 그 정권을 잡을 어떤 그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뭐 그렇게 해서 또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갤럽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28% 그러니까 30% 언더로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앞서서 그 윤석열 대통령 처음으로 지지율 40% 나왔던 그 여론조사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여기 원래 민주당이 방문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하필이면 어제 선관위가 이 여론조사에 대한 민주당의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문제 없다 이렇게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예. 네. 여론 평판 연구소가 이제 처음으로 40%를 넘었고 처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의 제기를 한 게 이제 당시에 이제 아시아투데이가 의뢰를 했었고 당시에 예. 이제 편집장이 이제 고성국 박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고성국 박사와의 특별한 어떤 커넥션에 의해서 예.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굉장히 그 이전에 비해서 이제 법이 2023년도에 한번 또 개정됐고 해서 굉장히 그 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중앙여론조사위원회에서 신고를 통해서 외부에 지금 그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46개인가 전국에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기관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됐고 어느 정도의 어떤 조직 역량이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도 그 민주당이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위를 출범시켜서 오늘 첫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요즘 그 민주당 행동을 보면 아주 고마울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요. 그렇죠, 고맙죠. 그 민주당이 이런 태도가 되면 될수록 결국은 일반 어떤 국민들, 특히 여론조사 기관들의 어떤 반발을 살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 이제 명태균 여론조사 기관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여론조사의 어떤 그런 어떤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좀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과거에는 좀 이야기들이 있었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본인들이 여론조사가 좀 분리할 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중진 의원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중도와 중도 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안으로 민주당을 택하지 않는다. 과표집 같은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 심각성을 모르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 지금 현 상황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표집 얘기 꺼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지금 보수 과표집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심각성을 좀 깨달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측 그 원로들이 한번 자리를 가졌다고 해요. 어제 자리를 가졌는데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박병석 전 국회의장 다 국회의장들이었고 거기다가 이해찬 전 대표 등 민주당 상임고문단 5천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당의 성찰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겸손해라, 가볍게 행동하지 마라 이건데. 지금 사실은 이제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뒤바뀌게 된 것은 저는 일단은 가장 큰 게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마치 뭐 정권을 잡은 것처럼 이제 전면군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고압적, 폭압적 자세를 취해왔고 전 국민들을 공포와 협박 분위기로 몰아넣은 것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비상 시국을 수습해야 되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뭐 탄핵을 한다는까지 또 그렇게 뭐 내란이다, 내란 수괴다, 내란 어떤 공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시간 오래 걸리고 입증이 어렵다는 그런 어떤 이유로 형법상의 또 그 내란죄를 삭제하는 거라든지 또 뭐 카톡 뭐 검열을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결국은 어떤 국민들로 하여금 역시 민주당에게는 정권을 넘기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든 게 아닌가. 거기다가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 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이제 지금 민주당에게는 이재명에는 정권 조성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자극한 것이 여론조사로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예, 특히 그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가는 그 사이트 블라인드에서 이제 투표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 삶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거 계엄하고 카톡 검열 두 개 중에서 카톡 검열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80몇 %인가에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젊은층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도 민주당의 지지율도 이재명의 늪에 갇힌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국힘이 지금 최근에 3대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그 NBS 갤럽 그리고 리얼미터 그러니까 좀 많이 보는 이 3대 조사인데 3대 조사에서도 모두 지금 역전을 한 상황이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론조사 그 김어준 씨 거기도 지금 국민의힘이 38.1% 민주당이 43.2% 여기조차도 오차 범위 이네요. 근데 이제 이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여론조사 꽂힙니다 하고 전화가 오면은 보수층은 전화 안 받잖아요. 응답 안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안 받는데 여기마저도 오차 범위 이내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뭐 민생을 강조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여론 전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은행장 6명 부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어떤 조사 여론조사에 있던 그런 어떤 결과 민주당이 이런 어떤 고압적 이런 점령군 행사하는 것 때문에라고 자체적으로 또 이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은행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조심해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주의를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뭐 국민들에게 좀 민생 현장 내지는 경제를 챙기는 듯한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심지어 그런 어떤 모습조차도 원래 사람이 믿으면 모든 행동들이 믿게 보이잖아요. 네.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믿게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행동조차도 예를 들면 뭐 은행장을 부른다 이런 게조차도 마치 자기가 지금 대통령 어떤 뭐 된 것처럼 뭐 행세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모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지금 좋은 지금 인상을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여야 일각에서는 개헌론도 제기가 되는데요. 근데 이재명 대표와 친명은 반대하는 양상이고요. 이 개헌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나 그 일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개헌은 사실 개헌이 굉장히 좀 뭐 어떤 시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계실 때는 개헌이라는 이슈가 생기면 그게 이제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국정 어떤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굉장히 커서 처음에 개헌을 생각했던 분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탄핵 국면의 그런 이야기를 국민적 어떤 공감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면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그 4년 중임제라든지 특히 또 이번에 또 국회와 대통령 관계에서 이렇게 묻지마 탄핵을 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적절한 어떤 통제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이런 어떤 시기가 아니면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설 민심이 이제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설이 이제 벌써 다음 주입니다. 이제 벌써 설까지 다 와버렸는데 지난 한 달 반 정도죠. 그러니까 국힘이 사실 별다른 전략은 없었는데 반 이재명이 통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 민심 공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설 민심 공약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예,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여론조사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게 된 것은 저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시각이 바뀌어졌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렇게 묻지마 탄핵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입법 폭주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그동안에 국정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구나 이런 이해를 하게 시작하게 된 것이 여론조사의 그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마련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거의 사실상 무임승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사실은 한동훈 대표 있을 때는 뭐 당내 어떤 그런 어떤 분란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과도한 어떤 차별화만으로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물러나고 난 다음부터 좀 정당 지지율도 좀 제대로 좀 탄력을 좀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지금 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 보호할 건 보호하고 민주당이 과도한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폭주에 대해서는 비판할 거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런 어떤 묻지마 어떤 입법 폭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그래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곱창김 돌렸다고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곱창김을 그 당협위원장들 그다음에 의원들 그 일부 유튜버들에게도 보냈다 이랬는데 유튜버들 중에서 이거를 반납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배승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선물 보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시켜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나오고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아예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거 혹시 의원님도 받으셨어요? 곱창김? 저는 받지 않았는데 네. 그 보수 우파 유튜브 중에서 좀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들리는데 참 이런 어떤 국면에서 그래도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우리끼리는 분열돼서는 안 된다. 박상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협위원장도 유튜브와 함께 받은 곱창김 뭐 안 받기로 했다는 식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곱창김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 무안 거더라고요. 이번에 무안 공항에서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곱창김을 선물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무안 이번 그 항공에서 있던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뭐 특히 또 무안에 있던 지역 경제도 지금 뭐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을 그 지역에 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언급했다가 무안하네요. 곱창김 맛있는데. 저희가 그럼 이 정도 얘기해보고 저희가 짧게 한 5분 10분 정도 미국 얘기만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오늘 영어가 잘 안 돼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된다 라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는데 제가 짧게 내용을 보니까 국경 남부 국가 비상사태 선언, 뭐 셰일 오일 채굴할 것, 자동차 등 제조업 부흥, 외국의 무역 관세에 물릴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그 국내 적으로 결코 지금은 그 쉽지 않고 혼돈에 지금 빠져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그 회오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이어서 다시 한번 미국이 이제 대통령 됨으로써 한미 관계도 사실은 다시 이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저는 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지금 뭐 고율의 어떤 관세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합니다만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 저는 오히려 좋은 면들도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일단은 미국의 외교 정책의 일부는 뭐니 뭐래도 일단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중국을 강하게 지금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산업 분야는 중국과 이런 진짜 어려운 그 경쟁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때리면 때릴수록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유리한 어떤 위치에 좀 있을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는 기존에도 미국과 뭐 반도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어떤 조선 차원에서는 지금 미국은 그 중국과의 근암 경쟁에서 지금 이제 그렇죠.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밀리는 상황에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동맹을 넘어서 파트너로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지금 아직까지 총량은 해군 전력에서 미국이 그 중국을 앞선다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근암 실적을 보면 중국에서 예를 들면 뭐 항모, 구축함 등등 한 30척을 만드는데 지금 미국은 지금 한 척을 제대로 지금 못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누적이 되고 있어서 지금 미국도 결국은 이제 법을 바꾸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법은 미국 항모는 미국에서만 그렇죠. 예.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해외로 지금 이제 못 돌리는데 아웃소싱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취임 전에 인수위에서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과 잘 이제 하면은 우리에게는 뭐 트럼프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 최근에 잘 아신 것처럼 지금 그 원전에 대해서는 예, 네. 그동안 이 원전의 어떤 원천 그 특허 기술을 갖고 있었던 웨스팅하우스와 좀 협의가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체코 원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출 부분이 일단 가계약까지 됐지만 이제 본계약까지 이렇게 못된 것이 결국은 웨스팅하우스에서 그런 어떤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어떤 웨스팅하우스 CEO가 물러가면서 이제 한미 간에 있던 원자력 이런 어떤 그 다툼 갈등의 어떤 요소가 다 해결돼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이 굉장히 좀 호기를 맞이하게 된 것도 저는 트럼프 행정부 때 어떤 그런 의미 있는 변화라 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특히 에너지 부분을 강조를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트럼프가 에너지 부분을 강조한 배경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바이든 때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로만은 안 된다.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측면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든 산업들은 보면 전부 다 전기를 먹는 하마들입니다. 그렇죠. 반도체, 또 데이터 센터, AI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전기를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의 수요는 훨씬 심하게 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미국은 민간 회사들이 주별로 전기 생산 에너지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뭐 듀크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6개 주를 담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미국의 그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을 수출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출이 아니라 미국의 직접 수출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원전 산업이 할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치권과의 관계를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에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불법 대북 송금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직접 관련돼 있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VOA에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심각성을 몇 차례 지적을 했고 그렇죠.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불법 송금이 이화영 이제 항소심 결정이 난 것으로 인해서 유엔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여기에 대해서 유엔에 제소를 해야 되고 미 법무부가 직접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 국무부 관영 매체인 VOA가 보도를 했는데 그때 보도할 때 이화영 사진하고 이재명 사진을 딱 나란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고 저는 미국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미 법무부에서 미국 국민이 아닌 제3국의 국민에 대해서 대북 유엔 제재 위반으로 직접 기소를 한 사람이 20명이나 20명? 된다고 합니다. 그 20명 중에 상당수는 또 제3국에서 직접 압송을 뭐 해왔다고 합니다. 예. 뭐 호주에 있었던 아이고 진모 씨를 이제 중국인인데
아무래도 또 뭐 조선족 같기도 하고 그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때문에 예. 그 직접 또 호주에서부터 압송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기소의 가능성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세컨더리 보이콧을 또 할 가능성도 많다. 그런데 세컨더리 보이콧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직접적인 타격이 굉장히 오는 게 소위 말해서 국제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예. 그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되는 사람과 거래한 사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되면 그 거래한 A라는 은행 자체가 그 스위프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문을 닫아야 될 그 정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융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직접적인 기소, 그다음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그렇죠. 할 수도 있고, 특히 어제 그 트럼프가 공식적인 그 연설도 했고 취임식 끝난 다음에 또 그 비공식적인 연설도 뭐 했는데 거기에서는 부정선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부정선거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이슈도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현재 그 우리 대한민국에 있던 전국과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미국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위원장 선임된 영김 미 연방 하원 3선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고 의원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영김 의원하고 친분 있으시죠? 예, 2022년 10월달에 캡털에서 예. 직접 만나기도 만났고 그 이후에도 뭐 직간접적으로 꾸준히 이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분이 외교위 동아태 소위위원장인데 그만큼 이 자리가 한국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분이 이제 공화당인데 그 영김 의원이 상당히 앞으로 차지할 비중이 높을 것 같은데 저희의 새롭게 밝힌 내용이 저희 간단히 좀 기사 저희 줄친 내용을 좀 보시면요. 국제사회가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이런 신문 기사 좀 띄워주세요. 제가 보내드린 거. 예, 국제사회가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이렇게 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한국 주류 언론은 한국의 상황을 완전하게 보도하지 않고 있다. 특히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한 보도가 부족해서 국제사회는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최근에서야 주류 언론에서 보수, 즉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한 기사와 보도가 일부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제사회가 아직 우리나라 탄핵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예, 영김 의원이 정말 뭐 손바닥 보듯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비상계엄을 관련해서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만 보도를 하지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든지 특히 탄핵 반대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보도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또 주류 언론도 잘 보도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는 잘 아신 것처럼 타국의 어떤 언론사들이 좀 막 보도를 할 때 또 그걸 받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그 비상계엄 자체가 일단은 그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걸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금 현재 보도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그 지금 우리 매일신문에서 나온 저 기사에 보니까 지금 뭐 댓글하고 뭐 관심도가 뭐 지금 장난이 아닌데 오늘 특히 이제 트럼프 2기 출범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이 높은 이유를 좀 보니까 영김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간단히 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중 반미 행보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야당 대표의 반미 발언과 중국에 대한 유화 정책 주장은 매우 우려스럽다.
양국이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지속하고 공동 군사 훈련과 방위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VOA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의 점령군 발언 같은 거를 좀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영김 의원도 똑같이 이재명 대표의 친중 반미 행보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예. 요즘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뭐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동안 본인이 행동하고 내뱉은 말이 있는데 지금 와서 뭐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먹히겠습니까? 그냥 뭐 진짜 글자 그대로 어떤 립서비스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 보면은 뭐 미군을 뭐 점령군으로 뭐 그 표현을 한다든지 또 일본하고 또 협력을 하면은 뭐 다시 그 일본 자위대가 뭐 한반도에 뭐 진주를 뭐 한다든지 뭐 그런 것으로 엄청나게 한미일 이런 전통적인 어떤 동맹 안보 관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좀 해 왔었고 특히 또 최근에 뭐 1차 탄핵안으로 뭐 그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1차 탄핵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한미일 가치 외교로 북중러를 뭐 멀리한다. 그 때문에 그렇죠. 또 탄핵한다는 어떤 네. 그런 어떤 태도라든지 또 이번에 또 내란 특검 내용에 좀 포함이 지금 됐다가 뭐 또 빠진 내용 중에 지금 그 대북 확성기 내지는 대북 전단 뭐 이런 걸로도 또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일련의 이런 어떤 태도가 미국에서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전형적인 친중국 친북 인사로 한미 동맹을 와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영김 의원 표현은 저 정도고 또 그 트럼프 1기 때 수석 그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더 신랄하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그 하드코어 뭐 좌파 선동가다. 하드코어 친북 좌파 선동가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렇게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영김 의원이 이렇게 굉장히 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단순하게 연방 지금 3선 의원 이게 아니라 그 영김 의원은 이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렇죠. 수십 년간 보좌관을 했었죠. 수십 년 동안 보좌관을 하면서 그 보좌관 했던 그 의원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지역구를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그 보좌관 할 때부터 그 의원이 이 아태 외교위원장도 하고 해서 이 분야에 수십 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 하원에 아태 이 위원장의 어떤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이런 어떤 뭐 기소다 또 그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가장 센 사람입니다. 센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김 의원인 한 사람이었던 하원 의원이 아니라 가장 그 해당 담당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렇죠, 중요하죠. 한 일주일 전에 공화당 하원 의원 한 20-30명이 트럼프 마르라고 플로리다 마르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 수십 명이 같이 만났고 트럼프가 그 다른 사람들 다 물리고 영킴만 남아라 해가지고 또 별도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뭐 자연스럽게 지금 한국의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뭐 그래서 앞으로 어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고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시대 앞으로 어떤 뉴 노멀이 등장할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특히 영김 의원 앞으로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김 의원 관련된 기사들 한번 저희 매일신문 네이버에서 가능하시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국이 그 우리나라 선거 등 정치 상황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히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